자, 1.6절 경쟁자의 위협. 산업 스파이. 자, 그럼 공개 정보가 무엇이냐? 공개 정보. 보통 이제 퍼블릭 인포메이션 게더링 이렇게 돼 있는데 오픈 소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오픈 소스. 그래서 이런 것을 흔히 오신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오신트. 오픈 소스, 이거는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군사 분야나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얘기하는 정보 수집이라고 할 때 쓰는 정보는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인텔리전스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도 보면은 정보병과가 있죠. 정보병과.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병과는 인텔리전스예요. 근데 이제 정보통신병과 있죠. 정보통신병과의 정보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개 정보 수집. 근데 여기서는 또 인포메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인텔리전스하고 인포메이션은. 그래서 인텔리전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뭔가 추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인텔리전스라고 하고, 일반적인 이제 데이터 수준에 있는 것들이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된 정보는 어디서 수집을 하느냐? 기업의 이제 웹사이트를 이용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 직원들의 SNS.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동영상 통해서 그 해커가 그 회사의 직원들의 행동 양상들을 어떻게 파악을 했죠? 한 직원의 SNS를 이용을 해서 볼링장에서 매달 게임을 한다는 것을 정보를 알아냈죠. 이런 것처럼 직원들의 SNS도 중요한 공개 정보 출처가 됩니다. 기업의 영업 비밀들, 이런 거를 탈취하고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기업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경쟁이 엄청 높아지고 있죠. 경쟁 업체의 영업 비밀을 탈취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이버 크라임, 사이버 범죄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직원들을 매수하기도 해요. 그리고 경쟁업자의 퇴직자를 고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퇴직한 이후에 한 3년 이내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경쟁업체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라는 서약을 하고 퇴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냉전 이후에 정보기관들의 이제 산업 스파이 활동도 치열했죠. 레드 옥토버, 오퍼레이션 오로라, 이런 사례들을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정보 스파이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안 3요소 중 3요소가 뭐예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중 무엇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예, 비밀에 대한 거니까 기밀성이죠. confidentiality. 기밀성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죠. 자, 참고 자료. 예, 중국의 61398 부대, 해커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커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약 1000명 정도의 해커들로, 전문 해커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대에서 2006년도부터 지금은 뭐 더 엄청난 기밀들을 유출했겠죠.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들을 유출한 그런 사례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61398 부대가 이런 사이버 범죄 아니면은 또 국가 간의 정보 수집으로 좀 이렇게 유명한 그런 스파이 활동을 한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서비스 거부 공격. 2015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경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디도스 공격을 한 직원들이
잡힌 그런 사건 사례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경쟁업체가 된 거죠. 원래 있던 회사에다가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죠. 이거는 뭐 사이버 크라임이죠, 명백하게. 자, 이것도 한번 다시 볼까요? 디도스 공격. 자, 이것은 뭐에 대한 공격이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중에서 그렇죠. 디도스 공격은 가용성에 대한 위협을 주는 공격이 되겠죠. 자, 지난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트가 마비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2월 달에만 벌써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2번의 디도스 공격을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러시아군이 국경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한참 전부터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분산 서비스 공격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대상을 보면은 정부 그리고 은행 사이트입니다. 자, 이번 공격으로 먹통이 된 사이트는 우크라이나 외무부, 의회 등인데 정확하게 이걸 발표하진 않았어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요.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제 공격자가 공격 피해자에게 뭔가 공격을 하면 이 공격의 효과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잘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를 밝혀주게 되면 공격자는 이번 공격이 잘 먹혔구나 해가지고 요거를 좀 더 개선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게 먹히지 않았구나 하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겠죠. 이런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정보는 자세하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격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보면 러시아와의 관련성 의심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은 이런 익명성이 좀 하나의 특징을 갖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사이버 범죄의 특징을 좀 살펴봤죠. 근데 이거는 뭐 러시아가 했다라는 것으로 공경연히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만 전쟁 초반에 러시아가 행하는 군사 작전의 특징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어요. 하이브리드 전쟁. 왜 하이브리드냐? 전통적인 이제 물리전하고 이제 사이버전을 병행해서 작전을 수행한다. 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사이버 전쟁과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지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부분이었죠. 사이버 범죄. 여기서 좀 더 규모가 좀 더 크고 그리고 그 영향성이 좀 더 넓은 사이버 전쟁과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사이버전, 영어로는 사이버 워페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2009년도에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면 사이버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공표를 하면서 사이버 워페어라는 명칭이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이버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에스토니아 사이버 분쟁입니다. 자, 에스토니아에 누가 공격을 했나요? 러시아가 했어요. 2008년도에 또 러시아가 조지아 간에 사이버 분쟁을 했어요. 2010년도에 미국과 이란의 사이버 분쟁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좀 살펴볼 건데요. 2014년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또 사이버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2014년도에 사이버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도 개선을 하고 사이버 보안 인력도 양성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이때만큼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역공을 했죠. 우크라이나 부통령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전 세계 해커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러시아의 표적을 몇 군데 선정을 해줍니다.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이곳에 디도스 공격을 같이 해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역공을 당했죠. 자, 전쟁 초반에 특히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앞에 기사에서 봤듯이 주로 이런 디도스 공격을 하는 대상은 정부기관,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방송, 언론이에요. 특히 전쟁 초반에 이게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디도스 공격은 가용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라고 그랬죠. 자, 정부의 웹사이트, 은행, 방송이나 언론의 웹사이트에 사람들이 접속을 못하게 되면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죠. 정보를. 그리고 은행에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사람들한테 경제 활동이 상당히 제약이 되겠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거짓 뉴스가 창궐 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불안감을 높이게 되죠. 하나의 심리전의 요소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한 지 벌써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 좀 특이한 점을 좀 보지 않았나요? 어떤 점이 좀 특이하냐면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아직 인터넷이 양호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또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어떤 발표 이런 메시지 전달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끼쳐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라는 국가 기관망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좀 결속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희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이버전을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그 국가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톡스넷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스넷은 2010년도에 이란에 있는 나탄즈인 핵시설에서 발견된 멀웨어예요. 멀웨어, 악성 코드입니다. 그 악성 코드 이름을 스톡스넷이라고 붙였어요. 이 스톡스넷은 이 핵시설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심 분리기를 고장내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악성 코드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실제 당시 나탄즈 핵시설에 있는 연구원들의 실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좀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이상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그런 장비를 보여주는 거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공격은요, 오퍼레이션 올림픽 게임즈라는 작전명 올림픽 게임이에요. 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알려져 있지 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했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스톡스넷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인 멀웨어하고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공격 방식이 극도로 선택적이에요. 극도로 선택적이라는 얘기는 나탄즈 핵시설에서만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지리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나탄즈 핵시설에서 보여지는 그런 특징들, 예를 들면은
몇 개의 장비가 있고 그 장비의 모델이 뭐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주 맞아떨어져야만 동작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악성 코드는 어때요? 그런 거 안 가리죠. 안 가리죠. 그냥 아무데나 감염되면 악성 행위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자, 목표물이 는 산업 통제 시스템, Industrial Control System. 그래서 흔히 ICS라고 하는 산업 통제 시스템, 산업 제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악성 행위를 합니다. 일반적인 악성 코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죠. 자, 크기는 상당히 아주 경량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KB. 보통의 악성 코드는 한 1MB 정도 사이즈를 보여주거든요. 감염 경로도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제거가 가능한 플래시 드라이브를 통해서 감염이 됐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 플래시 드라이브를 통해서 직접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런 핵시설처럼 중요한 국가기관망들은요, 인터넷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에어갭이라고 해요. 예, 망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망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로는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물리적인 이러한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코드를 주입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일부러 하든 계획적으로 하든 아니면 실수로 하든 간에 악성 코드가 전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악성 코드는 인터넷을 통하죠. 와이파이를 통하든 아니면 인터넷 유선망을 통하든 아니면 감염된 USB를 통하든 이런 경로를 통하게 되죠. 자, 공격 취약점을 보면 공격 취약점, 그러니까 공격에 사용된 취약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취약점은 이제 vulnerability라고 하는데요. 4개에서 5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4개에서 5개의 제로데이. 일반적인 악성 코드들은 1개 또는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것은요, 일반인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취약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윈도우즈 컴퓨터 같은 데 보면은 종종 이제 업데이트를 하죠. 특별히 이제 보안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보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되었다라는 설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CVE 2022 1011 이런 거에 대한 취약점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런 게 뜨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CVE는요, 이 V가 vulnerability를 얘기합니다. 취약점을 의미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나온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 이걸 제거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요,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는 이런 취약점이 있었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용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사이버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런 취약점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자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취약점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시점을 제로데이라고 그래요. 제로데이. 그러면 이 제로데이 이전에는 이 취약점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취약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패치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걸 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을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로데이 취약점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취약점을 계속 이렇게 찾아내서 돈 받고 파는 데가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다크웹이죠. 다크웹 같은 데 보면 내가 지금 취약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아무래도 한 달 이내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이걸 사려고 하면 나한테 얼마를 비트코인으로 보내라. 식으로 이제 이런 걸 파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이걸 찾아내는 기관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내려면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조직에서 제로데이 취약점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영화 스노든을 보셨나요? 영화 스노든을 보시면 이제 NSA에서 스노든이 어떤 정보들을 유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NSA의 그 기밀 자료를 스노든이 유출한 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NSA가 알고 있었던 취약점들,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랜섬웨어 같은데 이제 워너크레이가 대표적인 예죠. NSA의 기밀 자료를 이용해서 하나의 어떤 공격 코드를 만들어서 만든 이제 랜섬웨어가 워너크라이가 되겠는데요. 그런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악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스톡스넷은 한 개만 앓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무려 4개에서 5개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스톡스넷을 만든 팀은 보통 팀이 아니구나. 여기는 자본도 많고 전문가들도 상당한 규모로 있는 그런 그룹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내용을 좀 볼게요. 우리나라는요 2003년도에 국가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거의 이제 20년이 돼가죠. 그리고 2004년도에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라는 곳이 설립이 됐어요. 네, 이런 곳이 있습니다. 네,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 그리고 2010년도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이 돼요. 네, 10년이 좀 넘었죠. 그리고 2013년도에는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상당히 이제 숨가쁘게 좀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19년도에는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이버 사령부일 때는 국방부 예하에 사이버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사이버 작전사령부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국방부가 있고요. 합참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작전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더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때는 사실 이렇게 됐었죠. 합참에서 작전을 통제하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지금은 합참의 작전 지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작전부대가 된 거죠. 작전부대.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작전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019년도에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국가가 붙고 전략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서라는 느낌이 들죠. 자, 이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게 2019년도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인터넷에 보면은 PDF로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꼭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또 간단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아까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2004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그랬죠. 2004년도에. 이곳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뭘 하는 곳인가? APT 공격 등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킵니다. 예. 자,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네, 지능형 지속 위협이라고 해요. 자,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공격이 눈에 확 띄죠. 근데 실제로 더 위협적인 거는요, 이런 APT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격인지 감염됐는지도 알 수 없도록 지능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공격을 수행하는 작전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큰 제목들을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국정원에서 운영을 해요. 국정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 있어요.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 이것도 여러분들 내용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 보면은 국정원장은 이렇게 돼 있죠. 국정원장은 사이버 공격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판단된 후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심각 수준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발령의 주체가 국정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정원장 되어 있죠. 자, 파급 영향, 피해 규모들을 고려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경보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경계를 올리는 주체는 국정원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자, 정상 단계는 이렇게 정상이에요. 근데 경보 단계는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4단계.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예, 여러분도 이 내용은 꼭 잘 알아두세요.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터 이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17년, 18년이 지났는데 제일 심각한 단계가 어디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제일 심각한 단계. 한번 보니까요. 경계까지 간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자료에 보면은 2004년에 한 번 경계에 올라갔어요. 경계. 그 외에는 관심이나 주의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심각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자, 이게 2004년도 7월 달에 나왔던 경계예요. 그때 나왔던 악성 코드가 비프 변종 백도어 그리고 리백 변종 백도어 등으로 해서 경고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를 보면은 국회 및 언론사 기자의 이메일 아이디가 도용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에요. 2004년도가요. 2004년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억할 만한 시기예요. 2004년도. 2004년도에 320 사이버 테러가 있었습니다. 320 사이버 테러. 320 사이버 테러는 한번 여러분들 구글링 통해서 한번 보세요. 상당하게 우리나라의 그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그 피해가 상당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 일이 있었던 다음에 있다 보니까 그때는 상당히 좀 더 빠르게 액션을 좀 취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이 PDF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정보보안을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해커 그룹이 주도하던 사이버 공격이 범죄, 테러 단체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가 개입 지원하는 등 조직화, 대규모화되는 상황이다. 사이버 공격의 양상도 기밀 절취, 금전 취득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회 혼란 야기, 기반 시설을 마비 파괴하는 사이버 테러 등으로 다양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정통적인 무력 공격 수준의 피해, 정통적인 무력 공격 수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이버 전쟁 발생 가능성도 점차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국가 간의 사이버 안보 역량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화. 그리고 사이버 범죄로 인해서 국민의 피해도 심화되고 있다. 역량 경쟁이 심화하고. 아까 1.6절 제목이 뭐였죠? 경쟁자.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경쟁 위협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이버 공격 억지력 확보.
억지력 확보입니다. 억지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공격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못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포괄적, 능동적 수단을 강구하겠다. 포괄적, 능동적 수단. 포괄적, 능동적 수단. 그러니까 모든 대응 수단이 이제 포괄적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능동적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능동적이라는 수단은 좀 공격적인 형태를 띱니다. 공격적인 형태. 수동적인 거에 반대인데요. 공격적인, 좀 더 선제적인 그런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 전술 개발, 전력 체계 보강,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그리고 전문화, 정예화, 증강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내용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들은요, 좀 더 이제 관심 있으면 이렇게 좀 관련 기사들도 좀 참고하시고요. 내용들도 좀 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